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제게는 한 번의 파혼 경험이 있어요. 3년 전 여름, 결혼 문턱까지 갔던 혼사가 무참히 깨져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멋진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한테 늦게나마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10년 묵은 채증까지 확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복수극에 열광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7살 때까지 아빠 얼굴도 모른 채 홀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엄마는 제게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했지만 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대학생이던 엄마는 당시 시간 강사였던 제 친부와 몰래 사귀게 되었고 관계가 깊어졌을 무렵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곤 헤어졌어요. 하지만 뒤늦게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아빠 아시기 전에 엄마랑 병원 가자. 가서 수술해. 너 이제 겨우 22이야. 애비 없는 자식 낳아서 뭘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창창한 인생은 생각 안 하니? 네 오빠 결혼도 코앞인데 네 새언니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어떡해. 집안 망신이 따로 없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엄마를 끌고 기어이 병원으로 가겠다는 외할머니 손을 뿌리친 엄마는 뱃속에 든 저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싸워야 했어요. 엄마, 저 이 아이 못 지워요. 그냥 낳아서 기를게. 아빠 없으면 어때? 내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날 좀 도와줘. 어? 죽어도 아이를 낳겠다는 엄마의 고집에 결국 외할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날이 갈수록 엄마 배는 부풀어 올랐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무렵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이 엄마의 임신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죠.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를 임신시킨 강사를 찾아가 강의실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일로 강사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신혼생활 중이던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렇게 된 거 뒤늦게 엄마와 저를 책임지겠다고 찾아왔지만 엄마가 거절했대요. 처음에 어렵지 그 다음은 쉽잖아요. 당신은 나도 당신 아내도 속인 사람이에요. 나랑 살게 돼도 또다시 바람 안 핀다는 보장 있나요? 한번 속았으면 됐어요. 이제야 날 찾아온 것도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랑 내 아이 인생 구제해줬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에서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난 그쪽이랑 다시 시작할 마음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요. 엄마는 제 친부를 매몰차게 끊어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배가 불어날수록 외할아버지의 낙태중용은 거세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는 가족과 연을 끊고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엄마를 받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택시기사였어요. 옷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온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한테 쫓기다 근처에 있던 택시에 올라탔는데 엄마와 일명씩도 없던 사이였던 택시기사가 돈 한 푼 없는 엄마가 딱해 보였는지 되려 여관비를 빌려주고 간 거예요. 일단 3일치 반값 내놨으니까 며칠 여기서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보아하니 임산부인 모양인데 어디서 그렇게 맨발로 도망을 쳤대요. 그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지 그래요. 부모님 사시는 곳 알려주면 내가 데려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니까. 네? 난 어디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줄 알았더니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몸으로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같이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시설에서 자란 사람한테 지금 아가씨 행동은 철부지 행동처럼 보인다고요. 아저씨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나 지금 집에 돌아가면 뱃속의 아이는 죽는다고요. 나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그 말에 택시기사는 아무 말도 않은 채 한참을 앉아있다가 주머니를 털어 나온 돈 전부를 엄마 손에 쥐어주었어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굶지 말고 뭐든 사 먹어요. 그날 엄마를 여간방에 남겨두고 간 택시기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사들고 찾아왔고 이미 반값을 치른 날이 지나자 다시 찾아와 엄마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산동네 오탁방에 있는 초라한 살림살이가 고작이었지만 택시기사는 방 가운데 가름막을 설치해 엄마가 지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택시기사는 엄마와 뱃속의 저를 위해 헌신적이었죠.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명문대 출신이었던 엄마는 선배들한테 부탁해 번역일과 대필 자서전 집필도 하고 틈틈이 과외까지 했어요. 이듬해 봄, 제가 세상에 나왔고 한동안 택시기사 집에서 지내던 엄마는 월세방 보증금이 마련되자 그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꾸준히 들어오는 일도 있고 과외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녀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죠. 게다가 남자 손이 필요할 때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찾아와 해결해 주셨고요. 5살 차이였던 저희 엄마와 택시기사 아저씨는 오빠 동생이란 호칭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제가 7살이 되던 해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던 순간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빠라고 부르려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삼촌이란 호칭이 입에 붙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친구 엄마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입에서 아빠라는 호칭이 익숙해지자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동안 같이 살지는 않았어도 제게는 늘 아빠 같은 존재로 저희 모녀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아빠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쉬는 날에는 가족 나들이를 하고 만들기 숙제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한 가족이 되어갔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급성백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빠와 제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엄연히 아빠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니까요. 아빠가 저를 돌볼 이유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진짜 내 가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아빠, 나 친아빠 찾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아빠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저를 멀뚱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친아빠 찾아서 같이 살고 싶다고 친아빠 찾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자 아빠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저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아빠로서 너한테 많이 부족했니? 아빠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그럼 말해. 아빠가 고칠게.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 친아빠도 아니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제는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아빠한테 짐밖에 안 되잖아. 아빠는 그제야 숨이 트인다는 듯 숨을 내쉬고는 난 또 뭐라고. 얌마, 아빠 놀랐잖아. 우리 예림이한테 버림받는 줄 알고. 예림아, 아빠는 엄마 때문에 예림이 아빠가 된 게 아니야. 물론 엄마도 좋아했지만 우리 예림이가 눈에 밟혀서 그래서 엄마랑 결혼했던 거야. 아빠는 고아로 자라서 평생 내 가족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 나한테 처음 손을 내밀어준 게 예림이 너였어.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보고 뭐라고 불러줬는지 알아? 아빠라고 했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그때부터 네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림아, 정말 친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다시는 친아빠 찾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마. 아빠 진짜 상처받는다. 언제든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했던 제 말은 비록 아빠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 부녀가 더욱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빠와 내가 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요. 회사 택시를 몰며 저를 키우던 아빠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개인 택시를 몰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택시 기본료가 오르고 자차를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빠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영업시간은 늘리거나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셨던 거예요. 로스쿨에 진학하던 때에도 아빠는 등록금 걱정을 말라며 호언장담을 하셨을 정도로 아빠는 제게 저희 집 재정 상태를 감춰오셨거든요. 예림아, 넌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 네 뒤는 아빠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글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엄마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있고 그동안 아빠가 모아둔 돈도 꽤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렴 아빠가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생물학적으로 남남인 저를 위해 아빠는 뼈가 으스러져라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시고 난 직후였어요. 아빠랑 같은 일을 하시는 지인 한 분이 병문안을 오셨다가 하신 얘기를 몰래 듣고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로스쿨이 웬 말이냐. 거기 학비가 얼만데. 자식 위하는 내 마음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래서야 더 버티겠냐. 지금까지 대출받은 것도 엄청난데 앞으로 어떻게 돈을 구하려고.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그냥 예림이한테 말하고 로스쿨 관두라 그래라. 안 그랬다간 너 빚 갚다가 인생 종쳐. 야마, 너 조용히 안 해. 예림이가 들으면 어쩌라고 그래. 너한테 돈 꺼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그 입 좀 다물어. 정 안 되면 택시 팔고 다른 일자리 찾으면 그만이야. 자식 학비 되는 일인데 부모가 돼서 뭔들 못해. 난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이라도 팔아서 우리 예림이 꿈 이뤄줄 거야. 내 부모한테 못 받은 거 난 우리 예림이한테 다 해줄 거라고. 아빠는 그동안 제게 숨긴 채 대출을 받아가며 제 대학 등록금과 로스쿨 학비까지 대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택시까지 판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아빠가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서 포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친아빠한테 찾아가는 건 어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라도 내놓으라고 해봐. 핏줄이 땡겨서라도 모른 척은 안 할걸.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아빠를 수소문에 찾아갔어요. 아빠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서 제 존재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거나 반갑다는 말이 아닌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안 찾으시니 자식이 부모를 찾아온 거죠. 저희 엄마 보고 듣고도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 대학 동기 중 하나가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빠가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엄마랑은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야. 오히려 나는 네 엄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암튼 너랑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 얘긴 그만하고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뭐니? 그거나 말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대하는 친아빠를 보니 이런 사람과 부녀 사이로 한 집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난생 처음 만나는 아빠 앞에서 돈 얘기를 하려니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등록금 좀 대주세요. 앞으로 2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돈이 없어요. 하, 역시 돈 얘기일 줄 알았어. 근데 말이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네 아빠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네 등록금을 대줘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겠니? 막말로 내가 널 버린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스스로 지 손으로 널 키우겠다고 한 건데 안 그래?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길래 저도 더는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저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협박하러 온 거지. 학비 안 대주시면 아빠가 전임으로 있는 대학에 아빠 과거 폭로할 거예요. 아빠가 시간 강사 시절에 총각 행세하며 학생 꼬셔서 임신시키고 팽했다는 거 알고도 학교에서 아빠를 써줄지 모르겠네요. 아, 아빠랑 같이 사는 아주머니한테도 찾아가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는 제 말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니 별 수 없었는지 결국 학비를 대주기로 했어요. 그날 친아빠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와 아빠를 보는데 울컥해서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친아빠도 매정하게 거부하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돌봐주는 아빠가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가여워서요. 그저 저를 놀란 눈으로 보시던 아빠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어떤 놈이 널 이렇게 울렸냐고 화내시며 저보다 더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차든지. 울리긴 누가 날 울려? 아빠 딸이 누구한테 당하고 울 사람이야? 때리고 울리면 모를까. 아빠 보니까 좋아서 눈물이 난 거야.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서.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네. 근데 모르긴 해도 너보다는 아빠가 더 좋을걸? 아빠는 예쁘고 똑똑한 우리 딸내미만 봐도 배 안 고플 정도로 좋으니까. 아빠가 참치캔 넣고 김치찌개 끓였거든. 우리 그거에서 밥 먹자. 어서 씻고 와. 딸 자식 밥부터 챙겨 먹이기에 급급한 아빠를 보니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빠가 맞구나 싶었어요. 얼마 뒤 아빠는 개인 택시를 팔았고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라며 제게 주셨어요. 아빠, 그 돈으로는 대출금 갚아. 나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까지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뽑혔거든. 돈 많은 자산가가 주는 장학금이라는데 운 좋게 내가 받게 됐지 뭐야. 저는 있지도 않은 장학금 핑계를 댔고 아빠는 차를 판 돈으로 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어요. 나머지 대출금과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제가 변호사 시험에 패스한 뒤 로펌에 들어간 뒤에나 갚을 수 있었죠. 택시 모는 일을 그만둔 아빠는 얼마 뒤 아는 분 추천으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빠 말로는 일도 힘들지 않고 주민들도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 힘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표정도 어두워지시고 일을 다녀온 뒤에는 주무실 때 끙끙 앓으시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일하는 아파트 말이야. 혹시 거기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처음엔 그런 거 없다고 하던 아빠는 재차 물어보자 마지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입주민 중 한 사람이 성격이 유별난 사람이 있어서 좀 피곤하게 해. 아빠가 경비일은 처음이라 미흡한 점도 있고 어느 선까지 들어줘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예림인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러는 거면 나한테 말해. 나 이래봬도 변호사야. 소송이든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이고,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근데 이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딸은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려는 아빠한테 참지 말고 언제든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는 제게 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별 탈 없이 잘 끝나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아빠 일에 더 신경 쓰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로펌에 들어가고 반년쯤 됐을 무렵 학창시절부터 사귀어왔던 남자친구가 프러포즈를 했거든요. 생각지 못한 프러포즈에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나도 이제 회사 생활도 꽤 적응됐고 너도 로펌에 들어갔으니까 슬슬 결혼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넌 어때? 결혼? 나 이제 겨우 빚 갚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게다가 아빠 혼자 두고 결혼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오빠도 알잖아. 우리 아빠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해온 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편해졌는데 결혼해서 떠난다고 하면 많이 서운하실 거야. 미안하지만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야, 몇 년씩이나 기다리라고?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선보라고 닥달하시는 거 너 로펌 들어가면 그때 하겠다고 미뤄왔단 말이야. 넌 너희 아빠는 중요하고 난 안 중요하단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우리 집 사정 잘 알잖아. 평소 같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버텨보겠다고 얘기해줄 법한 남자친구가 결혼 문제만큼은 좀처럼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는 조바심이 났던 거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간 제가 혹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40 패스하자마자 오랜 시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온 연인을 팽하고 돈 많은 집 딸이랑 결혼하는 남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탓일까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남자친구 마음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도 시킬 겸 결혼 승낙을 하고 대신 결혼식을 좀 천천히 하자 싶었죠. 일단은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아빠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승윤이랑 결혼하겠다고?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왜? 아빠도 승윤이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아빠는 나 결혼하는 거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 남자는 처음 사귄 거잖아. 아빠 생각엔 적어도 한두 명쯤 더 사귀어 보고 괜찮은 놈으로 골라서 시집가는 게 어떨까 하는 거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 집 저 집 둘러보고 사는데 한평생 같이 살 반려자를 정하면서 그렇게 단번에 한다니까 아빤 걱정된다야. 치, 언제는 그놈이라고 하더니 어차피 남자는 아빠 말고는 다 늑대라며. 그런데 이놈 저놈 고를 필요가 뭐 있어? 혹시 나 시집 보내려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 아냐? 그런 거라면 안심해. 안 그래도 결혼식은 천천히 하자고 할 생각이니까. 하지만 이런 제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를 따라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세상에, 내가 변호사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로스쿨 다닐 때 성적이 좋았다는 얘긴 들었지만 대형 로펌에도 척하니 들어가는 거 보니 실력이 좋은가 봐.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나,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나저나 사자 며느리 보려면 열쇠를 몇 개 준비해야 된 거야? 승윤이 아빠, 얘들 결혼할 때 뭐 해줄 거예요? 글쎄, 일단 신혼집은 우리가 해줘야겠지. 예림양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혼수랑 예담 준비도 가급적 당신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도록 하고. 아, 식장에선 신랑 신부 공동 입장을 해야 하나? 아니면 친인척 중에 손잡아줄 분이 계신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부모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히 제 말을 막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빠도 참, 아직 결혼식 날짜도 안 잡혔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예림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자연스레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나 모르는 무언가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승윤아, 미안한데 나 얘기 좀 할게. 괜찮지? 저 아버님, 좀 전에 아버님께서 하실 말씀 중에 저한테 부모님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 그 말이 기분 나빴나? 그런 거라면 내 사과하지. 뭐 이미 승윤이를 통해서 예림양이 부모님을 일찍이어야했다는 말을 들은 터라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제 눈을 피하며 초조한지 입술을 달차기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 이 자식이 거짓말을 했구나 생각했어요. 승윤이가 뭔가 잘못 알고 전한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저랑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아, 그래요?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할 뻔했네. 그래,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20년 넘게 택시를 모시다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그 순간 두 분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그 대화를 끝으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내내 남자친구는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자기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꼴이 어이가 없었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그런 거야? 왜 멀쩡한 우리 아빠를 죽이고 날 고아로 만든 거냐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더군요. 몰라서 묻냐? 어떻게 아파트 경비 일한다고 말을 해? 우리 아빤 직업으로 사람 판단한다고. 네가 고아라고 해도 순순히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다 네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이었어. 우리 아빠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인데 경비원이랑 사돈을 맺겠냐? 그냥 대충 장단 맞춰주고 끝내지. 굳이 네 입으로 까발릴 건 뭐냐고. 아, 사람 미치겠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경비 일하는 우리 아빠 탓이고 눈치 없이 아빠 직업 사실대로 말한 내 탓이다 이거네. 야, 이승윤, 너 진짜 개자식이다. 나 오늘 여기 결혼 허락받으러 온 자리였어. 근데 멀쩡한 부모 죽여가며 결혼 구걸하라는 거냐? 불쌍한 우리 아빠 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라는 거냐고. 나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내 부모가 창피해서 죽은 셈 치려는 남자랑 결혼까지 할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고 정리하자. 끝내자는 말에 남자친구는 다급히 제 손목을 잡았어요. 예림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 아니잖아. 어? 너랑은 더 할 얘기 없어. 그러지 말고 일단 차에 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타라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차에 태우려 차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 벨이 울렸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었죠.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고는 알았다고 대답하곤 끊었어요. 어쩌지? 아빠가 당장 올라오라는데 오늘은 집에 못 데려다 주겠다. 됐어. 어차피 네 차 타고 갈 생각도 없었으니까.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발길을 돌려 주차장을 가로질러 나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5년간의 연애에 종지부를 찍는 심정으로 그동안 남자친구한테 받은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물어왔지만 제 파혼의 이유가 아빠와 연관되었다는 걸 알면 속상하실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면서 사건은 다른 측면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저 대신 인터폰을 받고 문을 열어준 아빠가 현관을 들어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는 저보다 더 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알고 보니 아파트에서 아빠를 힘들게 괴롭히던 입주자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반말은 기본이고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안 해주고 갔다며 저희 아빠를 불러 대신 주차를 하라고 명령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아파트 내 텃밭에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를 한 알 따먹었다고 경찰까지 불러 저희 아빠를 절도범으로 몰기도 했대요. 웃긴 건 부녀회장 허락까지 받은 뒤 방울토마토를 심은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자기는 그 땅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 없다며 바락바락 우겨대기까지 했다네요. 그쪽이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괜한 트집 잡아가며 16층까지 날 불러서 기껏 자네 짐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라고 하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위로 맡겠나? 말도 안 되지. 그런 싹바가지 없는 인성가진 놈한텐 귀한 내 딸 절대로 못 줘. 예림이 너 잘 들어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 이놈한테 절대 안 준다. 아버님, 그때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 그렇게 막대먹은 놈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뭐? 실수? 네 애비뻘 되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던져주고 잔돈 줄 테니 담배 사오라고 하는 게 실수냐? 어디서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해? 까도 미담은커녕 흉흉한 짓거리들만 폭로되자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예림아, 나 한 번만 봐줘라. 응?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근데 나 이제는 안 그래. 정말 정신 차렸어. 됐어. 마음에도 없는 사과할 필요 없어. 너란 놈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으니까 생쇼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런 놈을 4년 넘게 만났다니 내가 미친년이다. 너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자 남자친구 표정이 돌변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씨발. 별것도 아닌 게 꼴의 변호사라고 잘난 척 더럽게 하네. 야, 솔직히 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만 안 했어도 내가 구차하게 너 안 잡았어. 까놓고 말해서 너도 우리 집 돈 보고 나 만난 거잖아. 안 그래? 내가 돈 없는 거지 새끼였으면 네가 날 만나줬겠냐? 따지고 보면 돈 없고 능력 없는 네 아빠가 경비 일한 게 잘못 아니냐고. 근데 왜 내가 파혼을 당해야 하냐고? 없이 살면 좀 있는 사람 비위도 맞추고 살 줄도 알아야지. 왜 건방지게 고개를 쳐들어? 아, 짜증나.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아저씨,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 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랬다가 내가 갑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인간이 얼마나 덜된 놈이었는지 궁지에 몰리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야, 이승윤,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협박하는 거니? 니네 집에 돈 좀 있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모양인데 잘 들어. 네가 지금까지 우리 아빠한테 했던 만행들이랑 방금 전까지 나랑 우리 아빠한테 한 짓들 고스란히 정리해서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그게 소송이든 뭐든 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테니까 너 어디 한번 막아봐. 야, 잘 나가던 톱스타도 인성 문제 하나 뜨면 훅 가는 세상이야. 니까 거 하나 내가 처리 못할 것 같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한 행동 보면 그간 너한테 당한 경비 아저씨들 한둘이 아닐 것 같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녀서라도 그분들 설득해서
너 줄소송 당하게 해줄게. 비싼 등록금 내고 로스쿨 담임 보람 내가 오늘에서야 찾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개소리 멍멍대지 말고 니네 집에 가서 방어책이나 강구하셔. 알겠냐 이 개참한 놈아. 그날 이후 저는 아빠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비 아저씨들을 찾아 나섰고 설득 끝에 연대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돈 좀 있다고 지 부모 버린 분들한테 갑질을 했던 남자친구는 뒤늦게 합의를 연락해왔지만 딱 잘라 거절하고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아파트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고 자식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둘러 집을 빼고 이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제게는 뜻밖의 인연이 생겼지 뭐예요. 저를 도와 소송 진행에 힘써주었던 저희 로펌 변호사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며 제 남편을 접해본 아빠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다며 적극 결혼을 밀어주셨고 연애 기간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가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남편도 소중한 인연을 통해 부부가 된 이상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했어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온 탓에 당연히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남녀 사이의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5년간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뭐예요.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가며 결혼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실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부모님 직업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파혼을 택했고 그 결정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좀 더 일찍 끝내지 못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질까지 한 게 되려 죄송할 따름이에요. 남친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5년간 비밀 연애를 했어요.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합의하에 그러기로 했죠. 제가 4살 연상에 입사도 빨랐지만 고졸이라서 명문대 출신인 남친보다 월급도 적고 직급도 낮았어요. 거기다 남친은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서 여직원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엔 저런 사람이 저처럼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랑 왜 사귀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시 내가 쉬워 보여서 데리고 놀다 차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했죠. 그런데 하루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난 미운 오리 새끼야. 잘난 형이랑 동생한테 치여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항상 지적만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는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 자기가 나한테 그러더라. 진우 씨 부모님은 이렇게 멋진 아들을 둬서 자랑스러우시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지 뭐야. 그동안 자격지심에 빠져서 사느라 내가 나를 업신여겨왔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때부터 변하기로 결심했어. 자기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별거 아닌 제 말 한마디에 남친은 용기를 얻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남친의 그 고백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남친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요. 회사에서 꽤 인정을 받았던 남친은 2년 전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 준비하겠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솔직히 남친한테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확실치도 않은 확률에 기대를 건다는 게 아무래도 무모한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저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남친과 사귀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수시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홍기찬 딸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남친이 세무사 시험에 붙기 전까지 결혼은 미루기로 했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혹여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나 봐요.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부모님이 결혼을 늦게 하신 데다 애가 늦게 생겨서 아빠가 40이 넘은 나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아빠는 평생 고생만 하신 데다 젊은 나이에 사고까지 당해서 몸이 성치 않으세요. 사고로 다친 다리를 여전히 절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아빠를 두고 철없는 동네 아이들은 절름발이라고 놀려대곤 했어요. 어릴 땐 저도 철이 없어서 그런 아빠가 창피해 아빠와 떨어져 걷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전봇대 뒤로 숨곤 했어요. 참 못된 딸이었죠. 불편한 다리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던 아빠는 구두수선 일을 배워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간이 구두방을 차리셨어요. 전화국에서 일하던 엄마와 만난 곳도 바로 아빠의 구두방이었죠. 출근길에 구두굽이 부러져서 난감해하던 엄마의 구두를 수선해주면서 두 분은 연이 닿았고 1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나신 거죠. 아빠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쉬셔도 되는데도 고집을 부리시며 여전히 일을 하시죠. 오랜 시간 아빠는 좁은 공간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냄새나는 구두를 만지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지금이야 사람들 인식이 많이 변해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딱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구두 수선은 물론이고 구두 닦는 일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 아빠를 둔 탓에 저 역시도 학교에서 딱새라고 불리곤 했었고요. 아이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야, 저기 딱새 간다 라며 놀려댔죠. 그 말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빠한테 구두방 일을 하지 말라고 떼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놀린다고 구두방을 그만두면 망가진 구두는 누가 고치니?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필요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아빠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오히려 이 일이 자랑스러운 걸. 출근길에 구두굽이 부러져서 난감한 아가씨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의 다른 뒷굽도 갈아줄 수 있거든. 이게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니? 솔직히 그때는 아빠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놀리겠냐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떨치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실고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저는 이름 대신 경리로 불렸어요. 그 별명은 저를 자신들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하찮은 직급으로 깔보려는 심보가 다분한 호칭이었죠. 정작 경리가 없으면 자신들 월급도 제때 정산받을 수 없고 회사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아닌 경리라고 부르는 직원들한테 당당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스스로 제 권리를 찾지 않으면 평생 무시당하고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바로 제 남친이었어요. 그래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남친은 저보다 월급도 많고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일을 제게 물어보고 배우려고 했었죠. 그런 모습에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려서부터 남들한테 하도 무시를 당하고 살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친은 회사를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를 했는데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나름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업무도 업무지만 회식도 잦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남친은 부모님 등살에 기가 눌려서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남친이 용기를 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친이 난생 처음 낸 용기기도 했고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저라고 믿는 남친한테 배신감을 안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뒷바라지를 할 테니 한번 해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저의 믿음 덕분에 남친은 힘내서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꿈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는 남친을 보니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사람이다 싶었죠. 그렇게 2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남친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남친의 합격도 기뻤지만 솔직히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사실에 더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애초에 약속과 달리 남친이 결혼을 머뭇거리지 뭐예요. 솔직히 남친은 저보다 4살이나 어리고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결혼이 급하지 않겠지만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한 마음에 닥달을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 학벌이 좀 그렇잖아. 게다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게 뻔한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역풍만 맞을 수도 있어. 우리 형수님이랑 재수씨만 해도 다들 명문대 출신에 있는 집 딸들이거든. 난 내가 형제들한테 비교당했던 것처럼 자기가 형수 재수씨랑 비교당하는 거 원치 않아. 그런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내가 자리 좀 잡으면 부모님도 자기한테 조금은 유해지실 거야. 나도 중간에서 덜 입장 곤란하고 말이야.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학벌이나 나이를 문제 삼지 않던 남친이 이제 와서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왠지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친 말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어서 분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혼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남친 말대로 제가 꿀리는 입장이다 보니 더 이상 독촉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새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는 남친과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친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루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껏한 화장을 지우기 그래서 친구를 불러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친구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려는데 친구가 제 팔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저기 저 사람 네 남친 아니니? 친구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글쎄 제 남친이 커피 전문점에서 웬 여자랑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지 뭐예요. 둘 사이에 약간의 어색함이 흐르는 게 딱 봐도 소개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길 건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휴대폰 액정에 뜬 제 이름을 보고는 바로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는 거 있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자랑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이 여자가 누구고 내 전화는 왜 피하냐고 따지려는데 친구가 말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남자가 너한테 질려서 정 떨어질 수 있거든.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물러서기로 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다음 날이 돼서야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어제 뭐 했냐고 물었더니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 묶여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 오후에 잠깐 강화문에서 누구 좀 만났어. 대학 동기 누나가 쇼핑몰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물어볼 게 있다더라고. 그때 빼곤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지. 그 말에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내 조바심 때문에 하마터면 괜한 사람을 잡을 뻔했다 싶었으니까요. 한편으론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남친이 다른 여자랑 얘기 나누는 것만 봐도 이렇게 열을 낼까 싶은 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구나 했죠. 그래서 남친한테 솔직히 그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했었나 봐. 난 단지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받을까 봐 결혼을 미뤘던 건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조바심만 나게 만든 셈이네. 미안해.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친은 우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딸의 결혼을 학수고대하던 부모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친과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았어요. 남친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인상부터가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형과 동생 내외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예비 동서들은 한눈에 봐도 잘 사는 티가 났어요. 옷이며 액세서리까지 온통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제 차림을 훑으시더니 낮은 한숨을 쉬셨어요. 동서들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거죠. 아버님은 눈을 내리깔고 사무적으로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시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대놓고 콧방귀를 뀌셨고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더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식이었죠. 동서들은 입술이 실룩거리는 게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남친이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죠. 7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인정은 무슨, 그래봤자 딱새지 뭐. 예전엔 구두 닦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고작 그런 지배를 데리고 와선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형수랑 재수씨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난 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온다고. 주위에 그렇게 여자가 없었니? 너 정도 되면 꽤 고를 수도 있었을 텐데 딱새 딸이라니 기가 차서 정말. 어머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 면전에서 그러시는 거 정말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딱새가 뭡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딱새를 딱새라고 부르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엄마한테 예의 타령이야? 이봐요 아가씨, 그쪽이 내 아들한테 이러라고 시켰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그쪽 만나서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아우 천불이 나서 더는 못 있겠네. 일단 오늘은 그만 돌아가요. 더 들어볼 얘기도 없을 것 같고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버님은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혀만 끌끌 차고 계셨고요. 저는 이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지 10분 만에 돌아 나와야 했어요. 남친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기분이 착 가라앉는 게 마치 이리저리 구둣발에 짓밟힌 기분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곤 남친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게 남친 잘못이 아닌 줄 알지만 그 순간엔 남친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은 남친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했어요. 시간은 흘러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빠 점심 도시락을 들고 나갔던 엄마가 눈이 팅팅 부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시며 뭐가 그리 억울한지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구두방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아빠 역시 어리 나간 얼굴로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돈다발을 든 채로 말이죠.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랑 싸웠어? 엄마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러자 아빠는 물끄러미 절 바라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영진아, 아빠가 유학 좀 보내주랴?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학 갈래? 네가 원한다면 아빠가 뭐든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이다. 아빠가 부탁인데 그 집에 시집가는 거 말이다. 안 가면 안 되겠니? 어렵게 그 말을 하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제야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손에 들린 돈다발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돈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들고 있는 아빠를 보자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내가 뭐라고 평생 고생만 하신 내 부모한테 이런 꼴을 당하게 했나. 죄송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한참을 아빠 품에 안겨 울다가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 예상이 딱 맞더라고요. 이게 다 예비 시모 짓이었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아빠 구두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예비 시모가 아빠한테 모진 소리를 퍼붓고는 돈다발을 뿌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네 아빠 보고 거짓말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러더라.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며 네 아빠 얼굴에 돈다발을 뿌리는데 부하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 결혼 내가 안 시킨다고. 이거사, 그러니까 잘 들어. 나 너 그 집에 시집 못 보낸다. 그래도 네가 기어이 이 결혼하겠다면 나도 너 다시는 안 봐. 엄마는 울먹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예비 시모가 던진 돈다발을 들고 예비 시댁에 찾아갔어요.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한 예비 시모는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여기서 말할게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돈다발 싸들고 와서 미친 짓 안 해도 아주머니랑 아저씨 인성 보고 진작에 결심했어요. 이런 막대 먹은 인간들이랑 엮이기엔 내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오늘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은 확실하게 사과받아야겠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얼굴에 돈다발을 뿌려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모욕하냐고요. 3일 내로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 영업방해에 인격 모독죄로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아, 그리고 이 돈다발 당신이 한 대로 집 앞에 뿌리고 갈 테니까 나와서 줍든 버리든 그쪽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저는 대문에 돈다발을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남친한테 전화해 이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어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수화기 너머에선 남친의 한숨소리가 연신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친은 우리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자기 엄마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남친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별을 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결국 예비시모는 사과를 하러 오지 않았고 저는 예고대로 예비시모를 영업방해와 인격모독으로 고소했어요. 얼마 뒤 소장이 집에 도착했는지 예비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어찌나 한결같은지.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되려 저한테 고소 취하하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사람 시켜 다 뒤집어 주겠다는 둥 치졸한 협박까지 해댔어요. 아주머니, 이 통화는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방금 협박죄 하나 추가되셨어요. 조만간 협박으로 소장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제발 바른 언어 생활 좀 하세요. 예비시모가 전화해 폭언을 할 때마다 저는 죄를 추가해 추가 소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소송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통쾌한 복수극이 벌어졌지 뭐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글쎄 저희 아빠랑 예비시모가 은행 VIP룸에서 만난 거 있죠. 하루는 아빠 구두방으로 오래전 군대 후임이 찾아왔는데 글쎄 그분 아들이
모 은행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후임은 저희 아빠를 아들네 은행으로 모시고 가 아들한테 인사를 시킨 거죠. 이분이 월남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동안 아빠가 다리를 다친 사고에 대해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임병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총을 맞아 다리를 다쳤던 거더라고요. 그때 목숨을 건진 후임병은 한국에 돌아와 아빠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빠가 보훈청에 상위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아빠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알게 된 거죠. 백발이 성한 후임은 생명의 은인을 이제야 찾게 됐다며 아들과 함께 저희 아빠한테 큰 절을 올렸고 마침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러 왔던 시무가 될 뻔했던 사람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당장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이던 예비 시무는 꼬랑지를 확 내린 채 저희 아빠를 붙잡고 사정을 했다더라고요. 사돈, 일전의 일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이번에 대출 안 되면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제가 평생 댁에 따님 아끼고 잘 보살필 테니 은행장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얼마나 급했던지 손을 달달 떨면서요. 이보세요. 내가 왜 그쪽 사돈입니까? 우리 딸 그 집에 시집 안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내가 은행 대출에 관여할 자격도 없거니와 당신 같은 인간을 돕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손 놓으세요. 예비 시모는 뿌리치고 가는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통사정을 했고 결국 은행 직원들 손에 이끌려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투자한 기획부동산이 잘못되는 바람에 크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남편 몰래 큰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 아빠를 통해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전 아빠는 구두방을 그만두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상위 용사라서 연금도 받게 되셔서 생활도 안정되었거든요. 진작 보훈청에 신청을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빠는 지금이라도 연금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이 더 다행스러운 일 같다고 하셨어요. 오랜 시간 힘겹게 살아오신 아빠가 이젠 정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엔 그 후임병이라는 분의 소개로 좋은 사람도 만났는데요.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부모님도 이 사람도 따뜻한 사람들이랍니다. 저희 부모님들처럼 마음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가난했어요. 술만 먹고 집안일엔 관심도 없던 한량 같은 아버지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 남매를 어떻게든 교육시키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를 보면서 자랐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몸이 약하셔서 늘 약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남동생은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맨날 엄마 속을 썩여서 집안의 골칫거리였고요.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던지요.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엄마는 남동생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런 남동생이 저도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커서 내가 엄마를 도와드려야지. 얼른 내가 가장이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엄마 고생을 덜하게 해드려야지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독하게 했어요. 내가 성공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믿으며 매일 밤을 새고 코피를 흘려가면서요.
그래서 성적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없는 형편에 제가 대학에 간다는 건 사치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학자금이야 장학금을 탄다고 해도 방세며 생활비는 어디서 따라 나오는 게 아닌데 알바를 해서 감당해도 집안을 도울 돈까지 마련하기에는 힘들고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차라리 대학을 가지 말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도 집도 가깝고 아주 큰 돈은 못 벌어도 만족하며 다녔습니다. 거짓말처럼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1년도 채 못 다니고 실직하게 됐어요. 바로 취업 활동에 뛰어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에 좋은 곳을 다시 찾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계속 해나가면서 엄마 도와드리러 식당에 자주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예전부터 저희 식당 단골이셨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에서 절 보시곤 엄마한테 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관심을 보이더래요. 자기가 아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식당에 나와서 일손 돕는 거 하며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어디서 듣고 알았는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다른 집에 뺏기기 전에 며느리 삼고 싶다며 제발 다리 좀 잘 놔달라고 얘기했대요. 수진 엄마, 그 집 정말 부자고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집에서 수준이 좋다고 달라는데 얼마나 좋아? 난 딸들이 다 시집 갔지만 그 집에서 우리 딸 마음에 든다고 했으면 바로 시집 보냈을 거야. 맨날 식당 안 돼서 힘든데 딸이 그런 부잣집에 시집 가면 하나 있는 친정집 안 도와주겠어? 나 믿지? 내가 보장하는 집이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젊고 예쁠 때 빨리 시집 보내. 엄마는 처음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펄쩍 뛰셨지만 그 아주머니를 통해 비싼 한우며 과일 등을 보내오니 마음이 바뀌셨는지 그 집 아들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보기만 하라고요. 수진아, 그 집에선 시집 올 때 혼수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된다고 했대. 솔직히 이런 경우가 흔한 게 아니잖니? 그래도 네가 안 내키면 나가지 말고 나쁘지 않으면 한 번 정도 그냥 만나보는 건 어떨까?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집안과 결혼하길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망설였지만 잘 생각해보니 지금 제 형편에서 나쁜 조건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워낙 자란 환경이 그래서인지 저는 제가 처한 현실이 제대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나러 나갔는데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외모도 성격도 모든 게 다 괜찮더라고요.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대쉬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그래도 둘 다 아직 20대였고 그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은 안 가고 집안일 돕다가 군대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집안 사업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사귀기로 하고 반년도 채 안 되었는데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거 더 미뤄서 절 것 없다면서요.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라고요. 그런데 전 막상 결혼까지 하려니 속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난 아직 결혼하기에 너무 젊은 나이인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드는 거 아닌가 하고요. 물론 남친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결혼까지 할 정도의 확신은 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고생하신 엄마와 철없이 방황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동생을 생각하니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이라도 해서 우리 집안에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단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자기는 부모님과 얘기가 다 끝났다며 결혼 전에 자기랑 부모님이 같이 사는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를 하자는 얘긴데 갑작스럽고 내키지 않아서 망설였더니 난 한시라도 더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요즘 결혼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 형식일 뿐인 거지. 우리 부모님도 허락하셨으니까 너도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봐.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 부모님 댁으로 살러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럼 우리 결혼 후에도 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야? 라고 물으니 아니 결혼 전에 잠시 살다 결혼하면 40평대 아파트 사주시기로 했어. 라며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결혼 전에 얼마 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네 집 가풍도 익히고 가족들이랑 친해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속으로 고민이 많이 됐지만 결국 그러기로 하고 엄마도 설득시켰어요. 엄마도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은 허락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이상 못할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남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낯설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남친 부모님께 잘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남친 부모님들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죠.
지내다 보니 괜히 걱정했나 싶게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동거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남친이 웬일인지 지나치게 피임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말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라도 하면 좀 그러니까 날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전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 부모님이 남친 누나 아이라며 신생아인 여자아기를 집에 데려왔어요. 사귀면서 누나 얘기는 잘 하지 않아서 그냥 이혼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게 다였어요. 가출산을 한 데다 어찌된 일인지 아기만 집에 데려오고 정작 아기 엄마인 누나는 같이 안 온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았는지 남친 엄마가 하는 말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만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거니까 너도 미리 육아 연습 좀 할 겸 좀 도와주렴. 다행히 애가 순해서 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정 힘들면 사람 하나 사서 같이 키우면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했어요. 잠깐만 있는다면서 무슨 사람까지 산다는 거지? 라고요. 그래서 남친하고만 있을 때 남친 누나에 대해서 물어봤죠. 남친은 가능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말 못한 사정이 있다고만 했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더 이상 누나 얘기는 묻지 말라며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그 아기 육아는 자연스레 제 차지가 되었어요. 남친 부모님과 남친은 사업한다는 핑계로 늘 밖으로만 놀았고 힘들면 사람을 붙여준다더니 막상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보모를 구하기는커녕 저한테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 저에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밤낮이 바뀌는 건 기본이고 몸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정신까지 피폐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그땐 지금보다 더 어렵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친 집이 곧 내 집이고 남친 조카를 키우는 것도 제 일이라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참았어요. 엄마가 하시면 걱정하고 속상해 하실까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숨겼는데 어디서 하셨는지 연락을 해오셔선 너 혼자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남친 부모 만나서 따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나도 힘든 것 없고 다들 도와주셔서 괜찮다고 애써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나가자 저도 더 이상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부모는 지금 적당한 보모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집에 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고생하는 만큼 나중에 우리 엄마랑 남동생 섭섭지 않게 도와줄 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남친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할수록 부모님께 점수 따는 일이고 자기가 나중에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잠만 말고 봐주라고 하더라고요. 불현듯 드는 생각이 우리 집 도와주고 나중에 유산 더 물려받는다는 핑계로 날 보모로 쓰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괜히 섣불리 덜컥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한 건 아닌지. 결혼도 하기 전에 남친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친 누나 애나 보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보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게 갈수록 변해가는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몇 달 동안 지내면서 보니 완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재산이 얼만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손대는 일이 매우 많고 복잡해 보였어요. 남친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몰라도 되고 말해도 모른다는 식으로 은근히 저를 무시했고요. 엄마가 어디서 들으니 다단계 쪽도 손대고 있는 것 같고 무슨 토지개발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엄마의 여동생도 깊이 관여해서 같이 다녔는데 집에 자주 와서 몇 번 얼굴을 본 사이였는데도 왠지 저를 볼 때마다 인상도 안 좋고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해서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맨날 넷이 모이면 돈 얘기만 해댔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면 제가 들을까봐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쑥덕댔어요. 그럴 때마다 전 가족이 아니고 애나 보는 보모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가 한참 보채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저도 쉬고 있는데 안방에서 같이 있던 남친 엄마랑 이모와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길래 배웅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한참을 울리다 끊겼는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 남친 이모가 방에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전해주러 밖으로 나갔는데 계단에서 남친 아빠 차가 오길 기다리면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 요즘은 안 징징대고 잘해? 잘하지 그럼. 지가 계속 징징대면 어쩔 거야 지 주제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어 숨소리를 죽이고 몰래 엿들으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딱 좋은 것 같아. 집에 들였는데 나쁘지 않아.
멍청하지도 않고 그만하면 뭐 손녀 보모로 쓰기엔 아주 딱이지. 여러 명 물색해 봤는데 아들도 좋다 하고 나도 걔가 제일 낫더라고. 그 엄마도 순진해 보이는 게 사람이 물러 터진 것 같고.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고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언니, 그래도 처신 잘해. 나중에 크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얘, 처신 못한 건 뭐 있고 문제 생길 건 또 뭐 있어. 일 생기면 돈 몇 푼 쥐어서 내보내면 될걸. 언니, 그러다 애라도 덜컥 들어서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그땐 빼도 박도 못해. 내가 가만 보니까 조카가 진짜로 걔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럼 걔를 진짜 며느리 삼아야 하잖아. 안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 아들한테 신신당부 해뒀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놓겠니?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안 좋게 소문나서 결혼할 때 문제 생길 거 없겠지? 별 걱정을 다 하네. 여자도 아니고 남잔데 요새 그게 뭐가 흠이야? 문제될 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보모로 들여서 일부려 먹었다고 하면 되지. 남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써. 이혼도 은한판에 파혼 정도가 뭐가 문제야? 그나저나 걔는 어떻게 지낸대? 가난에 내팽개치고 또 그렇게 아무 남자랑 만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남친 누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년 얘긴 하지도 마. 돈에 처먹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애만 싸질러 놓고 남몰라라 돌아다니는 게 무슨 자식이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 내가 그걸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건지 원. 그러다 남친 아버지 차가 오자 둘이 타고 나가더라고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정신이 아찔해지고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왜 남친이 그렇게 애써 피임을 한 건지, 남친 이모가 매번 날 그렇게 쳐다봤는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날 자기네 고치덩어리 딸이 싸질러 놓고 간 애 보모로 들이려고 미리 철저하게 온 가족이 짜고 사기를 친 거라고? 당장이라도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앞길이 구멀리 같은 내 인생에 이깟일로 크게 스크래치를 내기 싫더라고요. 소송이니 고소니 법으로 간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현실적으로 저한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 될 건 없어 보였어요. 전 현실적인 사람이라 무엇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려고 했어요. 이가 박박 깔렸지만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요. 이걸 남친 부모님들한테 까고 엄마도 아시게 된들 일만 더 복잡해지고 자칫하면 내가 더 피해를 보고 힘들어질 게 뻔해 보였어요. 그쪽 부모 성격을 이미 봐서 잘 아는데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든 절대 자기네 잘못 인정 안 할 거라는 것도요. 엄마도 큰 상처받고 쓰러지실 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친정집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편해지자고 잘못된 선택을 한 제 탓도 없다고 못하겠고요. 며칠 후에 카페로 남친을 따로 불렀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한참 째려보고 있었는데 남친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의도였지만 자긴 정말 날 사랑하게 됐으니까 자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결혼하재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네 잘못으로 우리가 다퉈서 헤어진 걸로 하고 부모님들께는 절대로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도 그냥 이쯤만 하고 끝내겠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자기가 잘할 테니 그러지 말고 계속 같이 살고 결혼까지 하자고 매달리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시하고 그 길로 엄마한테 돌아갔고 다퉈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잘 말씀드렸어요. 지가 죽을 죄를 져서 내가 떠났다고 절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이후에 그쪽에서 누구도 찾아온다거나 연락하는 일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통대에 입학해서 공부도 시작했고 장사가 잘 안 되던 엄마 식당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처한 환경이 마냥 어렵고 힘들기만 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신세한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아이디어도 생기고 하나둘 길이 열려서 메뉴만 많던 밥집을 과감히 프리미엄 비빔밥 전문점으로 바꿨어요. 밤낮 없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 식성에 맞추려고 노력했더니 손님들이 늘어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죠. 모은 돈이랑 대출을 받아 상권이 더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고 요새 트렌드인 혼밥 쪽을 위한 1인석도 만들고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인터넷을 통한 주문도 받았습니다.
어느새 유명한 맛집이 되어 제가 사는 지역에 분점도 더 내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어린 여사장이 대박쳤다고 소문이 났고요. 저에게도 저도 모르는 사업가 기질이 있었나 봐요. 돈을 버니 그 철없던 망나니 동생도 개가천선을 해서 식당 일을 도왔고요. 방송국이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주 연락이 왔어요. 평생을 허리 한번 못 펴고 돈에 쪼들려 살던 엄마를 편히 모시게 됐고 공부도 더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남친 집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됐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손대던 사업이 족족 안 좋게 얽혀서 빚만 잔뜩 지고 쫄딱 망했다고 들었어요. 살던 동네에서도 나갔다고요. 정말 쌤통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사무점에 가서 일을 봐드리고 있었어요.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쓴 누가 봐도 수상한 할머니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방 아줌마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면서요. 처음엔 잘 못 알아보겠더니 그 망할 여자들이었어요. 참나. 정말 식당에 일을 구하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면접을 같이 봐도 되겠냐고 했어요. 당연히 그러시라고 해서 앉았죠. 주방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선글라스랑 모자를 다 벗어달라니까 벗고 절 보더니 정말 귀신 본 것 마냥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전 아주 모르는 사람들처럼 대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보신 경력은 있으신가요? 물었죠. 그랬더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선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예전 남친이 생각날 정도로 딱 그 모습이었어요. 전 남친 이모는 자기 언니 옷을 잡아 끌고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경력이 있으신 거냐 다시 물으니 둘이 벌떡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내빼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은 의아해하고 저는 속으로 아주 통쾌했어요. 역시 자기가 잘 살고 보는 게 가장 큰 복수라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속이고 우리 엄마까지 욕보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돈 다 날리고 내가 대표로 있는 식당에 주방 일을 하러 왔다는 게 이것도 인연이라면 참 얄궂은 인연이네요. 전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사업을 더 발전시킬 생각이에요.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우리 가족 더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